자, 그러면은 선생님까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1980년대 이제 경제 전반과 그 다음에 일부 환경 거 이슈들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80년대 때는 제가 알기로 국제 관계적으로도 힘의 균형이나 아니면은 힘의 이동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그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키포인트고 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네, 그 미국은 결국 제국으로서의 패권 제국으로 미국을 인식해야 미국의 행동의 어떤 배경이나 네, 동기나 네, 어떤 지향성 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예, 미국을 하나의 그냥 힘이 센 국가 정도로만 네, 이해하면 예. 미국의 행동의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는 늘 얘기하잖아. 네, 근데 이제 이 80년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네, 아까도 얘기했던 70년대 미국이 휘청했던 네, 오일 크라이시스나 네, 수많은 자기가 믿었던 이란한테 허리를 네. 찔린 거잖아. 예.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거든.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80년대 레이건의 등장은 네, 어떻게 보면 제국이 한번 이제 내가 반격의 시간이고 네, 미국이 드디어 네, 그래 내가 제국이다. 내가 제일 센 놈이고 내가 이제부터 네,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겠다. 네. 나를 중심을 하겠다는 시기가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대신 그 대가는 동맹국에 대한 압박과 네, 미국의 중산층의 희생, 네, 또 미국의 제조업의 네, 희생을 네, 대가로 해서 음, 힘의 역량을 군사력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돈을 미국에 집중하면 네,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이 생긴다고 본 거지. 어느 정도는 맞았고 네, 그러나 그 대가는 커서 네.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네, 이스라엘을 중동의 질서를 잡는 일종의 내가 그 얘기했잖아. 지금 그때는 워치독이었지만 네. 이제는 거의 이스라엘이 인디펜던한 크레이지독이 돼 가고 있지. 네, 그렇게 만든 거는 미 제국의 기획과 의도가 전제한 거지. 네, 이스라엘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이 1980년대는 공포 속에서 환희를 느꼈던 시기라 그랬잖아. 네, 이때는 동시에 페트로달러의 본격적인 시기이기도 해. 음, 페트로달러에 대한 얘기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리즈로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오늘 간단하게만 요 지금 국제 관계를 끝나고 넘어가서 간단하게라도 먼저 요약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 미 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페트로달러와 거기에 대한 챌린저들에 대한 얘기들. 네. 페트로달러를 기반으로 한 나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를 페트로 임파이어라고 보거든. 네,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원을 기반한 제국이거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자들이 있어 왔고 예, 그 도전자들에 대해서 미국은 네, 그때마다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물리쳐 왔거든. 지금은 현재 이제 누가 심각한 도전자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지. 네, 자, 그래서 네,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전위로 내세워서 네, 일종의 그냥 그 행동대장으로 내세워서 네, 무차별하게 중동에 있는데 파괴하기 시작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예, 그 대표적인 게 오퍼레이션 오페라라고 예, 이스라엘이 F-16 당시로는 최신의 전투기지. 네, 그걸 동원해가지고 예, 그냥 이라크에 있던 핵시설로 의심되는 거를 네, 다 갖다 때려 팍 부셔버린 거야. 아, 그럼 이라크가 어떻게 했겠냐? 아무 소리도 안 붙었어. 아,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되겠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식의 중동에서의 정세 불안과 네, 함께 이제 사실은 뭐 실업자 증가도 있었고 정부의 복지 부담도 준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과 동시에 전쟁은 계속 진행됐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전쟁이 1970년대는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만 예, 그 외 중동에서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80년대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라고 하면 여전히 소비엣 아프가니스탄과 소련과 아프간이 전쟁한 거 예, 거의 10년간 그리고 이 전쟁이야말로 예, 결국 1947년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됐던 냉전의 종식을 시작하는 네, 전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야말로 또 다른 아메리칸 중산층 몰락의 비극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던 Born in the USA의 배경의 마지막 전쟁이기도 하지. 그러나 그 후에도 이라크와 또 미국이 주도한 아프간워에서도 그런 식의 비극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아쉽게도. 이제 이 소비엣 아프간워는 예. 전형적인 미국에 맞선 소련 제국에 대한 네. 프록시워가 됐다고. 왜냐하면 아프간의 탈레반을 지원한 게 미국이거든. 그 탈레반을 직접 지원할 수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동맹국이 아니니까. 네. 그걸 지원한 건 사우디를 통해서 네. 사우디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네.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한테 석유를 팔고 네. 미국이 그러니까 사우디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반군에 지원되는 무기를 사우디는 사가지고 네. 아니면 다른 이 무슬림 국가들이 사서 네. 당시에 무자히딘이라고 하는 네. 하지만 무자히딘의 선두주자는 탈레반이 있었거든. 네. 탈레반을 지원한 거야. 그때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 뭐냐? 바로 지금도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는 스팅어 미사일이에요. 네. 이 스팅어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부터 소련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네. 소련은 그 당시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네. 초반에는 아프간을 휩쓸고 아프간의 괴뢰 정부를 세운다고. 근데 탈레반이 그냥 동굴에서 스팅어 미사일 쏘고 도망가고. 게릴라전 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하나는 대전차 무기였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스팅어 미사일이었다고. 네. 여기에 점점 전쟁이 피로도가 길어지면서 네. 러시아의 군사들이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지. 네. 마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듯이. 근데 그거를 배후에서 끊임없이 지원했던 건 미국이야. 탈레반을 키운 건 미국이야. 이게 이제 알카에다의 시작이기도 하지. 알카에다 배후도 미국의 CIA가 키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예. 미국은 당시에 중남미에서도 여러 가지 예.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좌파 정부나 예. 여러 가지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고. 네. 그러니까 레이건 정부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갑자기 뜬금없이 그레나다를 침공해. 그래서 정부를 정복하고 네. 친미 정부를 다시 세우지. 그리고 이런 중동에서 혼란과 네. 여러 가지의 틈을 타서 갑자기 아르헨티나가 네. 갑자기 포클랜드 섬을 또 침공해서 이거 우리 거야 해. 네. 당연히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에서 가까우니까. 그 처음에는 영국이랑 아르헨티나 그 포클랜드 섬이랑 그렇게 먼데 그렇지. 만만하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 아르헨티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뭐 영국이 포기할 줄 알았지. 네. 근데 당시의 대처는 우리 제국 아직 죽지 않았어. 소위 신자유주의, 내가 나중에 얘기하는 네오니미랄의 원조인 대처지. 네. 얼마 전에 죽었지만 네. 이 대처가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하면서 군사력을 탁탁 긁어모으고 네.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했지. 네. 미국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래? 글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여기에 당황한 영국? 예.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예. 하고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 그러면서 영국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미국한테도 난 아직 너의 핵심 동맹국이야 라는 힘을 과시하지.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비난을 좀 받아요. 왜냐면 이때 영국이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네. 또 영국의 군사력의 한계를 오히려 노출시켰다 그래요. 군사 전략적으로는. 자, 그리고 왜냐하면 영국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군사력으로 네. 그렇게, 왜냐면 포클랜드 전쟁에서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빨리 항복하지 않았으면 예. 영국이 과연 계속 이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다소 퀘스천 마크를 달아. 그것도 어렵겠죠. 그 대서양을 건너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지속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네. 뭐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게 뭐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병력이 부족하다는 게 오히려 그때 드러나. 지금 영국이야말로 네. 이제는 저기 우크라이나 전선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네. 그 전선이 확대되지 않길 바라서는 거지. 만약에 영국이 지금 전면전 한다. 나 영국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봐. 굉장히 많이 허약해져 있거든. 그리고 아랍 이스라엘 간의 국가 간의 갈등은 네. 이제 이때부터 본격화된다고. 네. 82년에 레바논 전쟁이 발발하고 네. 피에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네. 죽이기 시작한다고. 네. 결국은 피에로가 항복하잖아 나중에. 네. 그리고 그 파타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건 부패한 정부가 되고. 네. 거기에서 들고 일어난 게 하마스 정부잖아. 네. 하마스는 결국 어떻게 돼? 지금 거의 묵사발이 됐잖아. 네. 무한반복 아니야? 지금 45년 거의 50년 가까운 전쟁이지. 여기서 최종 승자는 거의 이스라엘로 굳혀져 가는 듯해요. 왜? 시리아가 결국
무너졌잖아, 아사드 정부가. 네.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무너진 거야말로 네. 중동에서의 세력 균형에 네. 하나의 핵심 균형추가 빠진 거거든. 음. 그래서 앞으로 나는 더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음.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가 또 발생하지. 네. 우리 8년 동안 네. 몇백만 명들이 죽거나 사상하거나 상처받거나 도망가지. 그러니까 루피지가 생기지. 네. 희생자가.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희생받은 사람이 바로 쿠르드 사람들이야. 음. 왜 내가 그래 아까도 질문했고 얘기하지만 네. 왜 매판 보수를 참칭하는 매판 세력이 위험하냐? 네. 우리가 잘못하면 저 쿠르드 피플이 될 수가 있어요. 쿠르드 인구는 네. 전 세계적으로 4천만이 넘어. 음. 다 합치면 5천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끊임없이 자기 독자적인 자치정부를 세우고 독자국을 꿈꾸지만 네. 끊임없이 중동에서 이 나라에 치고 저 나라에 치요. 쿠르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가 됐지만 예. 저땐 터키지. 네. 터키에 치이고 예. 이라크에 치이고, 네. 그지? 이란도 어느 나라도 쿠르드가 독립된 국가가 되길 원하지 않아. 그 쿠르드의 유용성을 발견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아이시스를 패퇴시키는데도 네. 쿠르드가 혁혁한 성과를 낸다고. 아.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독립국가 만들어준다고 해놓고서 자치정부를 주는데 그냥 정도 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네. 중동의 전선에서 예. 쿠르드의 이 역할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 미국 내에서 고민을 할 거야. 왜냐면 트럼프도 쿠르드에 대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해. 예.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쿠르드 사람들 테러리스트라고 했다가 네. 갑자기 또 막, 왜냐면 미국이 앞으로 중동에서 네. 발을 빼고 싶어 하거든. 네. 발을 뺄 필요도 있고. 왜냐면 발을 빼고 싶어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고, 네. 좀 이따가 페트롤 제국 얘기하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미국이 지금 넘버원 석유 생산국이고 수출국이 돼가고 있거든. 예.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쟤네는 불필요한 존재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막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그냥 지역 패권 국가처럼 막 내가 다 먹겠다 하잖아.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작은 나라야. 예.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될걸? 500만이 넘어. 그러니까 저거 하나 가지고는 예. 충분하지 않거든. 그럼 하나의 또 다른 뭐가 나라가 있으면 네. 충분히 중동을 미국이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도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네. 그래서 나는 미국이 제국의 전략 저항에서는 네. 쿠르드 이라크 일부 땅, 시리아 일부 땅, 네. 일부 땅을 딱 떼어가지고 네. 쿠르드 독립국가를 하나 만들어 줄지도 몰라. 그런 그런 생각을 난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 절사반대한 나라가 있지. 네. 튀르키예. 네. 왜 튀르키예 내에도 그 이라크 쿠르드 독립당이 있거든. 네. 걔들은 쿠르드 독립을 외치는 애들이야. 네. 그렇게 되면 튀르키예 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아마 에르도안은 우리 그럼 나토 안에 그럴 거야. 근데 미국은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토가 유지되는데 네. 튀르키예 역할은 절대적이거든. 튀르키예가 빠지면 네. 미국의 국제 전략에서 그냥 핵심적인 영역이 우리가 탁 빠지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늘 자기 멋대로 하는 거거든. 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네.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에서 계속 전쟁이라고. 이게 결국 그러다가 이제 이 국경 전쟁이 나중에 1989년 되면 네. 30년 동안의 그 국경 전쟁이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또 리비아에 미국이 또 테러 서포트했다고. 네. 리비아를 일방적으로 1986년에 미국이 막 폭격을 하지. 근데 이것의 그 정점이 뭐냐? 제국의 민낯의 정점. 네. 그게 바로 이라크 컨트라 스캔들이에요. 니카라구아에 예. 반미 정부가 들어서고, 네. 소위 이제 미국 기준에는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네. 거기에서 이미 1980년대는 네. 그 드럭을 기반으로 한 네. 카운터 사회주의 정권, 네. 그러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미국에 반하거나 네.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적이거나 소련에 더 가까워지려는 정부들을 예. 전복하려는 활동을 네. CIA가 활발하게 벌이던 때야.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뒷마당에서.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카라구아였다고. 네. 왜냐면 미국은 쿠바의 혁명 이후에 네. 쿠바를 전복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결국 그 피그만 침공 사건 이후 대망신을 당하고, 예.
미국은 직접적으로 침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성공을 못 해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CIA가 점점 그 역할을 다 떠맡게 돼. 네. 그래서 원래 CIA라는 역할은 첩보를 해야 되거든.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 그러니까 쿠바 사태 이후에 네. CIA 역할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부대로 바뀌어. 네. 이게 이제 요새도 논란이 있는 딥스테이트 얘기가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예. 직접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반한 거라고 생각하는 정부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전복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에 전위부대를 키우고. 네. 근데 그런 것에서 필요한데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모자라거든. 거기에서 손을 댄 게 바로 마약이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코케인 산업이 이렇게 커진 것도 네. CIA 역할이라는 주장도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를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잘 알고 싶으면 그냥 넷플릭스의 나르코스 시리즈를 보세요. 네. 거기에 잘 설명 나와. 그러니까 중남미의 드럭 로드, 네. 마약 왕을 키운 사람들은 네. 배후에는 CIA가 있었어. 그래서 마약 수사를 방해하기도 해, CIA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란 컨트라 어페어 스캔들이야. 뭐냐? 미국이 이란 컨트라의 반군을 지원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네. 무기도 필요하고. 네.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네. 마약을 팔아. 네. 마약을 팔아서 무기 자금을 대. 네. 근데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현금은 있는데. 네. 근데 미국제 무기를 쓰면 미국이 직접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네. 꼬리를 감춰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 무기를 어디서 파냐? 이란한테 네.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란하고 거래를 한다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란과 실제, 왜냐면 이란이 정부가 전복한 이후에도 예. 초기에는 이란과 미국이 완전히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애매한 사이였다고. 왜냐면 이란 내에 뷰로크рат들, 네. 고위 관료들은 예. 미국과의 관계가 깊었거든.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비밀 거래를 해. 비밀 거래를 해서 이란이 마치 예. 그 니카라 반군에 무기를 대주는 것처럼 하고 배후의 자금을 미국이 주고 뭐 이런 식의 불법, 그러니까 은닉 거래를 하다가 예. 결국 그게 폭로가 돼. 그래서 이제 그때 관련자들 CIA나 그 관련자들 대부분이 다 나중에 재판받고 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 몇 명 없고 다 흐지부지 되고 심지어는 레이건이 개입했는지 안 개입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나중에 국정조사 하는데 레이건이 물러나거든. 네. 물러난 이후에 레이건을 찾아갔어. 네. 그 국정조사 멤버들이. 네. 레이건이 이미 치매가 걸려서 물러 한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결국 흐지부지 되지만 예. 미 제국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거든. 겉으로는 마약을 퇴치하자 그러면서 마약 업자랑 손잡았지. 겉으로는 사회주의 정부를 퇴치하고 공산당을 물리치면서 공산당과도 거래한 흔적도 있고 심지어 이란의 혁명 정부에 반대하면서 이란과도 거래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연 그럼 미 제국의 실제 모습은 뭐냐? 우리는 우리한테 이익에 반하는 데는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지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게 미국의 민낯이라는 걸 드러난 게 네. 이란 컨트라 스캔들이에요. 그 외에도 뭐 지금도 진행 중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도 발발했고 그 배후에는 바로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란이 있고 이것도 프락시와야 일종의 대리 전쟁이지. 그리고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도 두 국가 사이에 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국경과 국경지대를 놓고 벌인 전쟁이거든. 그 외에 수많은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수리남 넷플릭스 시리즈 네. 일단 수리남이 그런 군부 통치 국가가 된 기원이 이때 일어나. 1980년 2월 25일. 나이지리아도 여러 가지 쿠데타가 83년부터 85년 계속 일어나. 그 외에도 뭐 피지도 일어나고 뭐 완전 80년대는 또 쿠데타의 전성시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죠. 그러나 예. 한국의 쿠데타는 네. 당시 미국의 카터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 만약에 이 사건만 없었다면 네. 미국은 전두환의 쿠데타를 절대 용인할 생각이 없었어. 그게 뭘까요? 지금 미국이 그 상황에서 지금 바로 내가 얘기했잖아. 이란 혁명. 네. 만약에 이란의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네. 전두환의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난 봐요. 예.
그러니까 되게 한국이 운이 없었던 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네. 동맹국이 흔들리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 이란이 가장 믿었던 이란이 흔들리는데 한국도 흔들려? 한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건 용납. 그러니까 전두환을 좋아하지 않았어 미국은. 네. 그래서 전두환이 물러난 이후에 미국이 전두환을 대했던 거 보면 네. 정말로 냉소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아예 인간 이하로 취급했거든. 근데 당신은 북한의 경제력이 여전히 아직 그렇게 후질 때가 아니었거든. 네. 호각지세를 잃었고. 예. 당신은 냉전에 아직도 최첨단 그러니까 갈등의 시기였고. 예. 당신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네. 그런 상황에서 남한의 정세가 불안하다?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김일성 입장에서도 그거야말로 기회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항모 전단을 2개인가 이상을 급파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한반도를 에워싸. 에워싸서 주변 국가에 경고를 해. 선 넘으면 뒤진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의 쿠데타를 묵인한 거, 전두환의 학살을 묵인한 거야.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뼈아프게 후회를 해 나중에도. 지금 미국이 거기에 대한 원죄가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그 후에는 보면 되게 한국이 그 후에 미선이 효순이 사태로 미군이 정차에 깔린 한국의 여학생들이 있었잖아. 네. 그런 사건 때마다 미국이 저자들을 낸 걸 저기에 대한 미국의 지배 집단의 원죄 의식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 자, 그래 오늘 얘기하려던 것 중에 하나. 네. 미국은 네. 이번에 한국의 군사 그러니까 말하면 계엄령을 빙자한 네. 일부 검찰 장성 세력과 네. 그다음에 검찰 세력이 일으킨 내란이잖아. 네. 이걸 절대로 용납 안 할 거예요. 이건 내가 장담하는데 네. 전두환 신군부도 네. 미군은 못 건드리고 미군에 대해서 눈치를 봤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는 이번에 계획 중에 하나가 뭐야? 미군을 죽이고 예. 미군의 자산인 F-35를 예. 폭파할 생각이었어. 네. 그럼 얘들이 보기엔 네. 그동안 친미라고 생각했던 한국 내의 이 매판 보수력의 시체가 네. 얘들은 언제든지 동맹국의 등에 칼 꽂을 수 있었던 네. 이란하고 똑같은 세력이란 거잖아.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얘들은 반미 세력이야. 그럼 얘들을 CIA가 가만둘까? 가만히 안 두겠네. 트럼프가 가만둘까? 안 두겠네. 얘들은 이제부터 하나씩 제거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 앞으로 미국이 노골적으로 요구할 거야. 저들에 대해서 다시는 못 일으키게 해라. 즉 뭐냐? 미국은 네. 앞으로 민주당과 네. 한테 요구할 그렇게만 한다면 네. 당신들이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여 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 미국은 그게 왜냐면 자기 국익을 해치는 세력은 예. 절대로 용서한 적이 없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거든.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한국 내에서 네. 그동안 보수라는 탈을 쓰고 했던 가짜 보수들은 이제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 그걸 상징하는 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한국의 기업인 중에 하나가 정용진 씨잖아. 멸공 하더니 중국하고 손잡았어. 네. 무슨 뭐 지마켓하고 알리하고 손잡는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얘들은 언제든지 중국하고 손잡을 거 아니야. 네. 미국이 그걸 용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예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짜 보수들이 네. 국제 정세에 어둡고 미 제국을 이해하는 거에 너무 어두워. 물론 미 제국을 난 찬양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미 제국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 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는 행동의 대가는 네. 굉장히 냉정하게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가 오판에서 한번 폭망한 게 일본이잖아. 안 그래? 그렇죠. 그리고 다음 타겟이 누군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